소금 창고를 제멋대로 사버리고 쫓겨난 며느리. 찰싹 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날카롭게 가로질렀습니다. 윤설아의 고개가 맥없이 옆으로 돌아갔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뺨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낡은 보따리와 소금기에 절어 누렇게 변한 창고 문서 하나를 묵묵히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인연, 내가 우리 집안을 아주 망쳐놓으려고 작정했구나. 그 금쪽 같은 돈을 들여서 저 귀신 나오는 썩은 창고를 샀단 말이냐. 집안의 마지막 기둥뿌리를 네가 제 손으로 뽑아버렸어. 최씨 부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이명호는 아내의 부어오른 뺨을 보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빗장을 걸어 잠그듯 마음을 닫아버린 표정이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소금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마지막 재산인 은자 45냥을 털어 산 포구 끝자락의 폐창고 문서였습니다. 어머님, 저곳은 결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저곳을 보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설아의 간절한 호소에도 최씨 부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라. 너 같은 재수 없는 년의 말은 더 듣고 싶지도 않다. 내가 저 쓰레기 같은 창고를 샀으니 이제 책임도 내가 져야지. 당장 그 종이 쪼가리 들고 나가거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마당 한 구석에는 이미 설아의 짐들이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이 든 작은 보따리가 전부였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차가운 어조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설아, 내가 고집을 부려 이 사단을 만들었으니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것이 도리인 듯 싶다. 나는 이제 너를 지켜줄 힘이 없구나. 가서 네가 그토록 장담하던 그 창고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아라. 남편의 배신은 뺨을 맞은 통증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보따리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녀는 정가락에 옷무새를 고친 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마지막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쫓겨나는 신세였지만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부디 강령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문을 나가지만 언젠가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 집안의 빚을 모두 갚고 당당히 돌아오겠습니다. 설아의 당당한 태도에 최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꿈도 야무지구나. 저 썩어빠진 창고에서 소금이나 핫다가 굶어 죽지나 말아라. 어서 나가지 않고 뭐 하느냐. 설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이내 철컥거리는 빗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년 동안 정을 붙이고 살았던 집이 순식간에 타인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거리에는 찬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욱신거리는 뺨을 감싸쥐며 포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들고 나가는 설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기 좀 보게. 저 여자가 그 미친 며느리 아닌가. 집안 마지막 돈을 털어 포구 끝에 귀신 창고를 샀다지. 아이고, 양반과 며느리가 실성을 해도 유분수지. 소금기에 절어 기둥까지 사가가는 그 창고를 왜 샀대나. 이제 시댁에서 쫓겨나 거지 신세가 됐구먼.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설아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결코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걸어 포구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몇 년 전 큰 불이 난 이후 버려진 거대한 목조 창고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절반 이상이 무너져 내렸고 검게 그을린 기둥 사이로 바닷바람이 윙윙거리며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은 삐걱거리며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설아가 손을 대자 붉게 녹슨 못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코를 찌르는 강한 소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습기가 가득했고 여기저기 썩은 가마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광경을 보았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아는 보따리를 깨끗한 구석에 내려놓고 창고 내부를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곳이다. 모두가 버렸지만 내게는 유일한 희망이 될 곳. 설아는 무너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창고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소금기에 절어 축적된 흙은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문서를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포구의 서쪽 끝, 폐창고와 그 주변 대지 1,500평. 비록 지금은 폐허에 불과했지만 설아는 이 땅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성문 앞 주막 자리는 분명 당장의 끼니를 해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좁고 주변 상인들의 텃세가 심해 가문의 거대한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이 창고는 포구가 확장될 때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 있었고 무엇보다 창고 바닥 아래로 흐르는 서늘한 냉기가 물건을 오래 보관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설아는 조사 끝에 알아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제가 미쳤다고 하셨지요. 서방님은 제게 등을 돌리셨고요.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이 썩은 소금 냄새가 머지않아 황금의 향기로 변할 것입니다. 설아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서진 나무 판자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가시가 박히고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근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와 바닥을 닦고 검게 그을린 기둥을 문질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닷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설아는 작은 보따리에서 낡은 겉옷을 꺼내 몸을 감쌌습니다. 창고 구석에 마른 짚을 깔고 누웠지만 추위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아침 이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설아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장터에 나가 무슨 일이든 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이 창고를 조금씩 일구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시어머니의 모진 손찌검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설아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 창고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안에 누구 있느냐? 여기는 관아 물자를 보관하던 곳이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설아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폐허 같은 창고에서 초췌한 차림의 여인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설아는 차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품 안에서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창고를 정식으로 사들인 주인입니다. 여기 문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사내는 반신반의하며 문서를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니, 이 썩어가는 창고를 정말 샀단 말이오? 제정신이구먼. 여기는 곧 포구 정비 사업으로 헐릴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말이야. 그의 말에 설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헐릴지도 모른다니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헐리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겠지요. 하지만 그전까지는 제가 이곳의 주인입니다. 혹시 이곳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멀어졌습니다. 설아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큰일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곳이 그만큼 중요한 입지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낮이 되자 포구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창고 정리를 잠시 멈추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쌀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고 양반과 며느리로 살던 시절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생선 비늘이 사방으로 튀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어시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일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생선 손질이든 집 나르기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곱게 생긴 여인이 품팔이를 하겠다고 나서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여보게, 양반 댁마님 같은데 이런 험한 일을 하겠다고? 손가락에 물이라도 묻히겠나. 하지만 설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이 버린 생선 머리를 모으고 비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은 금세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견디며 일한 대가로 그녀의 손바닥에는 겨우 엽전 몇 잎이 쥐어졌습니다. 설아는 그 돈으로 쌀 한 홉과 낡은 솥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등잔 기름을 샀습니다. 밤에도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폐창고로 돌아왔을 때 포구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너진 창고 안에서 작은 등잔불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바다 위에서 길을 잃은 배들을 인도하는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설아는 솥에 물을 끓여 묽은 죽을 만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넘길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죽을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죽을 먹고 있을 때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여? 이 야밤에 폐창고에서 불을 피우다니. 설아는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창고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보찜을 메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기이할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 썩은 소금 구덩이를 산 사람인가?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은 누구이며 설아의 폐창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설아는 침을 꿀꺽 삼키며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창고 안을 천천히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낡은 먼지가 풀썩이며 일어났고 바닥에 고인 눅눅한 소금기가 달빛을 받아 기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설아는 왠지 모를 위압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노인을 응시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 썩은 냄새가 좋아서 여기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필시갈 곳 없는 신세거나 아니면 아주 어리석은 장사꾼이겠구먼. 노인의 무심한 말투에 설아는 아픈 뺨을 매만지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버려진 쓰레기장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다시 살릴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바닥에 고인 소금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보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는 소금기에 절어 기둥 밑동부터 사가가는 시체 같은 땅이야. 몇 년 전 불이 났을 때 이미 끝난 곳이지. 자네 성이 무엇인가? 윤설아라고 합니다. 대대로 한양에서 사신 이씨 가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노인은 지팡이를 바닥에 쾅 하고 내리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창고 안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이씨 가문의 며느리라니. 그 집안도 참말로 끝장이 났구먼. 이런 계집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고 마지막 돈으로 썩은 창고를 사게 하다니 말이네.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시댁 어른들께서는 모두 반대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 이곳을 샀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오늘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웃음을 멈추고 설아의 부어오른 뺨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상처는 유난히 붉고 아려 보였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고쳐지며 등을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포구 가장자리로 나를 찾아오게나. 소금 냄새에 절어 죽기 싫으면 말이야. 내 이름은 강칠복이라고 하네. 사람들은 나를 소금 귀신이라고 부르지. 강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소금 귀신이라니 포구에서 그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한때는 이 근방에서 가장 뛰어난 연부였으나 지금은 정신이 나간 노인으로 취급받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결코 미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노인이 떠난 뒤 다시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가만히 있으면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외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기와 조각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소금기에 절어 미끄러운 바닥을 집더미로 닦아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설아는 시댁의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명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지만 이내 그의 얼굴은 괴물처럼 일그러지며 그녀를 향해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재수없는 년이라며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설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차가운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꿈의 잔상 때문에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만 설아는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보따리에서 마지막 남은 깨끗한 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강 노인이 말한 대로 포구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포구는 이른 아침부터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의 고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안개를 헤치며 걷다가 거대한 소금 가마니들이 쌓인 곳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강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오긴 왔구만. 양반과 며느리라기에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날 줄 알았더니. 강 노인은 무뚝뚝하게 말하며 그녀의 발 앞에 녹슨 칼 한 자루와 가마니를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장사치들이 버린 생선을 모아 소금에 절이는 일을 배우게나. 품삯은 엽전석 잎이야. 싫으면 지금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발치에서 빌든지. 설아는 말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엽전석 잎은 입에 풀칠하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사람들이 버리고 간 생선 머리와 내장을 긁어 모았습니다. 소금기에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정말 그 집 며느리란 말인가. 어쩌다 저런 험한 일을 하게 됐대. 집안 말아먹고 쫓겨났다더니 꼴좋구만. 소금 귀신 밑에서 일하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들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남편 이명호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포구 근처 주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자신을 버린 남편이었지만 이런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설아를 발견하고도 짐짓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하나가 설아를 가리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보게 명호, 저기 자네처랑 닮은 여자가 생선 내장을 치고 있는데 한번 봐보게나. 명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처가 없네. 어머니의 명을 어기고 가산을 탕진한 여인일 뿐이니 아는 체 하지 말게.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설아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설아는 쥐고 있던 칼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뚝하고 생선 대가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강 노인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내 놈이라는 게 저 모양이니 집안이 기우는 게 당연하지. 이복에 서라, 생선 비늘이나 제대로 치게나. 딴 생각하면 손가락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야.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일한 탓에 저녁이 되자 몸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온통 생선 피와 소금물로 젖어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강 노인은 약속대로 옆전석 잎을 그녀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쌀을 사든지 술을 사든지 마음대로 하게. 그리고 밤에는 창고 바닥을 다시 살피게나. 내가 왜 그 썩은 땅을 귀하게 여기는지 자네가 직접 찾아내야 할 거야. 강 노인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뒤로하고 설아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옆전석 잎으로 가장 싼 보리쌀 한 홉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시댁이 있는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너져가는 대문 틈으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저녁거리가 없어서 어쩌나. 명호야, 너는 아는 사람에게 가서 쌀이라도 좀 얻어오지 못하겠느냐. 남편의 무기력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친구들도 이제 제 전화를 피합니다. 우리가 망했다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나 봅니다. 설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모질게 대하고 내쫓은 사람들이었지만 굶주리는 소리를 들으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방금 산 보리쌀 한 홉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설아는 빈손으로 다시 폐창고로 돌아왔습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허기가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강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창고 바닥을 다시 살피라니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그녀는 등잔불을 켜고 바닥에 흙을 깊게 파보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돌도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닦아내 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하얗게 반짝이는 결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소금기가 흙 속에서 응축되어 만들어진 결정, 즉 소금꽃이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쓴맛이 전혀 없고 끝맛이 달큰한 최상품의 소금 기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폐창고는 단순히 소금을 보관하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금기가 기둥과 바닥에 스며들어 스스로 최상급의 소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저장고이자 보물 창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었군요. 강 어르신이 말씀하신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설아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창고 밖에서 여러 명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여기 그 이시댁 며느리가 숨어 있다지. 내놓을 돈이 없으면 이 창고 땅 문서라도 내놔야 할 거다. 사채업자들의 험악한 목소리가 창고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황급히 소금꽃을 흙으로 덮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창고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위태로운 홀로서기는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넘기고 폐창고의 비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치자 묵직한 먼지 냄새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맨 앞에 선 사내의 얼굴에는 험악한 흉터가 그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흙을 발로 흩트려 조금 전 발견한 소금꽃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이십니까? 야심한 시각에
남의 일터에 함부로 발을 들이시다니요. 설아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흉터난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몽둥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일터라고? 이 썩어 빠진 귀신 창고가 일터란 말이냐. 우리는 한양에서 온 두식이라고 한다. 내 시댁인 이 시댁에서 받지 못한 빚이 태산인데 내가 집안의 마지막 미천을 들고 여기로 튀었다는 소문을 들었지. 순순히 그 땅 문서를 내놓는 게 좋을 거다. 사내의 위협에 설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댁의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필시 시어머니나 남편이 자신을 내쫓으며 이곳의 위치를 발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불에 타버린 폐허입니다. 땅 문서라고 해봐야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치뿐입니다. 저를 쫓아낸 시댁에서도 이미 포기한 곳인데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입 닥쳐라. 부족한 건 내 몸으로 때우면 될 일이지. 문서 어디 있느냐. 뒤져서 나오면 그땐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두식이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장정들이 창고 구석구석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가 가져온 작은 보따리가 바닥에 패대기 쳐졌고 낡은 옷가지들이 먼지 구덩이 속에 뒹굴었습니다. 설아는 문서가 들어있는 품 안을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어둠 속에서 낮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흐. 이 밤중에 소금 귀신 잠을 깨우는 놈들이 누구냐. 장정들이 멈칫하며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 기둥 뒤에서 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찌든 소금 냄새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진동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습니다. 뭐야 저 노친네는. 어이 노인네 죽고 싶지 않으면 저리 비켜. 두식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강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바닥에 소금물을 툭 건드리더니 장정들을 향해 뱉듯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소금기에 절어 죽은 자들의 영혼이 깃든 곳이야. 함부로 날뛰다간 내 놈들 발가락부터 썩어 문드러질 게다. 못 믿겠으면 계속해 보든가. 내일 아침이면 발목이 검게 변해 비명을 지르게 될 테니. 강 노인의 기괴한 분위기와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장정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파리해졌습니다. 포구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 귀신이라 불리는 노인의 악명을 그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식은 침을 뱉으며 설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노인네 면상을 봐서 물러가 주지. 하지만 명심해라. 며칠 뒤에 다시 올 때는 이 창고째로 불을 질러버릴 테니까. 사채업자들이 물러가자 창고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설아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설아 앞에 서서 혀를 찼습니다. 양반 댁 며느리라더니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까지 됐구먼. 그래, 아까 그 바닥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흙으로 덮었던 곳을 가리켰습니다. 강 노인이 지팡이로 그곳을 살짝 헤집자 아까보다 더 선명한 하얀 결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소금꽃 중에서도 100년에 한 번 필까 말까 한다는 천년설이구나. 화재의 열기와 폭우의 소금 안개가 기둥을 타고 내려와 땅속 깊은 곳에서 응축된 것이야. 자네, 정말 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주를 받은 건지 모르겠구먼. 천년설이라니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일반 소금보다 10배는 더 짜면서도 끝맛은 꿀보다 달콤하지. 무엇보다 이 소금에 절인 음식은 1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풍미가 깊어진다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까 그 사채업자들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몰려올 게야. 강 노인은 설아에게 당분간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소금꽃을 귀하게 덮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비밀이 생겼고
이 폐허는 단순한 안식처를 넘어 거대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설아의 일과는 더욱 고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강 노인을 도와 포구의 허드레지를 도왔습니다. 생선 내장을 치고 비늘을 긁어내는 일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요령이 생겨 속도가 제법 붙었습니다. 그녀는 품삯으로 받는 엽전을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은 이미 압류를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었고 집안에서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한밤중에 몰래 다가가 대문 앞에 쌀 한 대박과 마른 땔감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소금을 한 움큼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명호야, 오늘 아침에도 대문 앞에 쌀이 놓여 있었느냐? 최씨 부인이 신기한 듯 쌀을 어루만지며 묻자 명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조상님께서 우리를 가련하게 여기어 은인을 보내주신 모양입니다. 쌀알이 어찌나 고운지 밥물 냄새부터 다릅니다. 명호는 그 쌀이 자신이 내쫓은 아내의 피땀 어린 품삯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하늘이 도왔다며 주막에 나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설아는 담장 너머로 남편의 한심한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망보다 가문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보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포구에 거대한 상단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청나라와 교역하는 대규모 상단이었는데 그들은 신선한 물자를 보관할 큰 창고를 찾고 있었습니다. 포구의 기존 창고들은 이미 가득 찬 상태였고 상단 주인 장만석은 포구 구석의 폐창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창고는 누가 주인인가? 위치가 아주 기막히구먼. 비록 낡았지만 규모가 상당해. 장만석이 설아의 창고를 가리키자 옆에 있던 아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곳은 귀신 창고라 불리는 폐가입니다. 쫓겨난 이시댁 며느리가 주인인데 정신이 나간 여자인지 저런 곳에서 먹고 자고 한답니다. 장만석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마침 설아는 창고 바닥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소금물에 불어 터져 피가 맺혀 있었지만 창고 내부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자네가 이 창고의 주인인가? 장만석의 물음에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장만석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고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 제가 이 창고의 주인입니다. 보관할 물자가 있어 찾아오셨습니까? 장만석은 창고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내부는 서늘하고 건조했으며 무엇보다 은은하게 감도는 소금 기운이 물건을 보관하기에 최상의 조건임을 직감했습니다. 내 청나라로 보낼 귀한 약재와 옷감들을 잠시 보관할 곳이 필요하네. 자네가 이 창고를 빌려준다면 보름에 은자 5냥을 주겠네. 은자 5냥은 설아가 1년 내내 품을 팔아도 모으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고를 빌려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상단주님의 물자를 직접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물건이 상하거나 훼손된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대신 보관료와 함께 물건이 무사히 나갈 때 수익의 일화를 제게 주십시오. 설아의 파격적인 제안에 장방석은 껄껄 웃었습니다. 일개 여인이 상단주를 상대로 수익을 배분하자고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을 본 장만석은 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좋다. 자네의 배포가 마음에 드는군. 만약 옷감 하나의 습기라도 차는 날엔 내 땅 문서는 물론이고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게다. 할 수 있겠느냐? 약속하겠습니다. 보름 뒤에 다시 오시면 최고의 상태로 보관된 물자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장만석의 상단에서 수십 개의 상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먼. 대상단의 물건을 어찌 저런 썩은 창고에서 지킨단 말인가. 비가 한 번만 와도 지붕이 셀 텐데 큰일 났네. 이 시댁 며느리가 이제는 정말로 제 무덤을 파는구나.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설아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 노인에게 배운 대로 천년설 소금꽃이 있는 자리에 약재 상자들을 배치했습니다. 소금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냉기와 제습 효과가 상자 안의 습기를 빨아들였습니다. 밤마다 설아는 횃불을 켜고 상자 하나하나의 상태를 살피며 잠을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역사상 유례없는 대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설아의 창고로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지자 설아는 젖은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 됩니다. 이 물건들이 젖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몸을 밧줄로 묶은 채 구멍난 지붕을 막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거센 바람에 몸이 날아갈 듯 흔들렸지만 설아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깨지고 온몸은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물 한 방울도 창고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폭우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웬만한 창고들은 침수 피해를 입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폐창고만은 멀쩡했습니다. 지붕 위에는 온몸이 진흙탕이 된 채 밧줄에 묶여 잠든 설아가 있었습니다. 장만석 상단주가 급히 달려와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창고 안의 모든 상자는 놀라울 정도로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재에서는 이전보다 더 깊은 향기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만석은 지붕에서 내려온 설아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상인과 창고지기를 보았지만 자네처럼 목숨을 걸고 물건을 지키는 사람은 처음 보았네. 자네는 이제 나의 가장 소중한 거래처가 될 것이야. 장만석은 약속한 보관료와 함께 수익금의 일부인 은자 10량을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설아의 손에 쥐어진 은자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쫓겨난 며느리가 세상의 편견을 깨고 일궈낸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설아는 그날 밤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은자 5냥과 함께 따뜻한 고기 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조심스럽게 물건을 놓고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매번 우리를 돕는 은인이 당신이요. 설아는 멈칫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 명호였습니다. 설아는 얼굴을 가린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아직은 마주 설 때가 아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본격적인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명호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설아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설아는 숨을 죽인 채 담벼락 그늘 뒤로 몸을 더 바짝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명호는 대문 앞을 서성거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설아가 놓고 간 고기 뭉치와 은다선냥은 달빛 아래에서 기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에 다들 침이라도 뱉으려 안달인데 이토록 귀한 것을 두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 혹시 아버님께서 생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일까? 명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과 함께 비겁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 뭉치를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더니 이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설아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떨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을 때의 그 매정한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궁에 처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자신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젖은 옷자락을 움켜쥐며 어둠 속을 걸어 다시 포구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포구는 전날의 폭풍우가 무색할 만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안이 약했던 다른 창고들은 바닷물이 들이쳐 보관하고 있던 곡식들이 썩어버렸고 소금 가마니들은 형체도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포구의 상인들은 머리를 싸매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포구 끝자락에 있는 설아의 폐창고만이 기적처럼 멀쩡했습니다. 밤새 지붕을 막고 물기를 돌렸던 설아의 처절한 사투 덕분이었습니다. 장만석 상단주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다른 상인들과 함께 설아의 창고 앞에 섰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놀란 눈으로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습기 하나 없었고 상자들은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장만석이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군. 이 거센 풍랑에 포구의 모든 창고가 무너졌는데 어찌 이곳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될 일이 아니네. 설아는 피로가 가득한 얼굴로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정성이었습니다. 지붕이 새면 제 몸으로 막았고 바닥에 습기가 차면 소금꽃을 이용해 말렸습니다. 상단주님의 소중한 물건을 지키는 것이 제 목숨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친 며느리라며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부러움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창고 주인장. 내 물건들도 좀 보관해 줄 수 있겠소? 다른 곳은 다 물에 잠겨서 도저히 둘 곳이 없구려. 보관료는 넉넉히 쳐주겠소. 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고는 아직 보수할 곳이 많았고 혼자서 그 많은 물량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강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인들을 매섭게 쏘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사람들이 염치가 없구만. 어제까지는 귀신 창고라며 침을 뱉더니 이제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가. 설아 자네 절대 쉽게 허락하지 말게나. 땅의 기운은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야. 강 노인의 호통에 상인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노인을 진정시키며 상인들에게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구의 물자가 귀하게 쓰여야 하는 법이니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보관료는 현물로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은자로만 받겠으며 제 창고의 규칙을 철저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또한 창고를 보수할 장정 3명을 상단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상인들은 설아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물건을 잇는 것보다 보관료를 내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설아의 폐창고는 포구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소금꽃이 뿜어내는 기이한 냉기 덕분에 음식물은 신선하게 유지되었고 옷감은 습기 하나 없이 보관되었습니다. 설아는 들어오는 보관료를 모아 창고 지붕을 완전히 새로 얹고 썩은 기둥들을 튼튼한 나무로 교체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이제 설아를 가리켜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창고의 여주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시댁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명호는 은다선냥을 얻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빚을 갚는 대신 다시 도박판에 손을 댔고 결국 보름도 안 되어 모든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한심한 행동에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이놈아, 그 귀한 돈을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날린단 말이냐. 우리 집안을 살리라고 조상님이 보내주신 기회였거늘. 최 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무너져가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빚쟁이들은 이제 집을 내놓으라며 안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명호는 집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고 최 씨 부인은
빚쟁이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게나. 우리에게 곧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있네. 포구에 아주 용한 상인이 나타났다고 하니 명호가 가서 일자리라도 얻어올 것일세. 빚쟁이들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포구에 용한 상인이라니. 그분이 누군 줄 알고 하는 소리여. 지금 포구의 실세는 그 패창고를 일군 여주인인데 그분이 당신네 같은 집안 사람을 거둘 리가 있겠소. 소문에 의하면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분이라더군. 최씨 부인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포구의 여주인이라니 분명 큰 부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명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명호야, 당장 포구로 가거라. 거기 패창고를 사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여주인을 만나보고 오너라. 우리 집안의 사정을 말하면 양반의 도리로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겠느냐. 혹시 아느냐, 그 여주인이 우리를 돕던 은인일지. 명호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설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저 돈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얄팍한 기대감으로 포구로 향했습니다. 한편 설아는 창고 안에서 강 노인과 함께 천년설 소금꽃을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소금꽃은 이제 창고 바닥 전체로 퍼져나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강 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가리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설아 자네, 이제 곧 큰 시련이 올 걸세. 땅이 풍요로워지면 탐욕스러운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오기 마련이지. 자네를 버린 사람들이나 자네를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동정을 팔아 자네의 결실을 뺏으려 할 거야. 설아는 소금꽃이 하얀 가루를 손에 담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버린 그들이 저를 찾아올 날이 멀지 않았음을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제 예전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 땅과 창고를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창고지기에게 사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보게, 여기 여주인님 좀 뵙고 싶어 왔네. 내가 이 근방 명문가인 이시댁 자손인데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러네. 설아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남편 명호의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비치는 명호의 모습은 예전의 위험은 사라지고 비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강 노인은 설아의 눈치를 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나. 쥐새끼 한 마리가 제 발로 기어 들어왔구먼. 설아는 심호흡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강 노인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청한 뒤 창고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육중한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고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명호는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가리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 옷 대신 실용적인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명호가 알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문간에 서서 명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명호는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니, 내가. 설아,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여기가 여주인의 창고라더니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냐. 명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창고 내부의 장대한 모습과 수많은 상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설아는 한 걸음 다가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니 이명호 씨. 이곳에 무슨 볼일로 오셨습니까? 귀신이 나오고 소금기에 기둥이 썩어간다며 저를 내쫓으셨던 그 창고에 무슨 용건이 있으신지요? 설아의 냉소적인 물음에 명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푸르러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성공한 아내의 모습을 마주하며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본성을 드러내며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아, 내가 정말 이 창고의 주인이었구나.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총명하니 이 일을 해낼 줄 알았다. 어머니께서도 내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른다. 이제 오해는 풀렸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이 창고 문서를 들고 가면 어머니께서도 너를 정식 안주인으로 대우해 주실 게다. 명호의 파렴치한 제안에 설아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명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고요? 제 뺨을 때리고 소금을 뿌리며 내쫓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가자 하십니까? 이 창고 문서는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제 삶입니다. 당신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단 한 조각의 권리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이씨 가문의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은 곧 우리 집안의 것이야. 부부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되지. 명호가 설아의 팔을 잡으려 하자 구석에서 지켜보던 강 노인이 지팡이로 그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손을 대느냐. 여기는 신성한 소금 창고다. 부정한 기운을 가진 놈은 당장 나가라. 명호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그는 설아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라. 너는 내 아내다. 관아의 고발에서라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되찾아올 테니까. 이 배은망덕한 년아. 명호는 욕설을 내뱉으며 포구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설아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호와 시어머니가 관아와 인맥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자신을 압박해 올 것임을요. 하지만 설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강 노인과 천년설 소금꽃 그리고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는 장만석 상단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다시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금꽃이 다시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흙을 정성스럽게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제가 이룬 이 모든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폭우의 파도 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설아의 운명을 건 거대한 소용돌이가 다시금 휘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의 차가운 공기는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명호는 폭우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창고 안에서 본 설아의 당당한 모습과 눈부시게 쌓여있던 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에 최씨 부인이 깜짝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빈손을 보고는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명호야, 어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냐. 폭우의 여주인을 만나 사정이라도 해보라 하지 않았더냐. 양반의 채통도 버리고 보냈거늘 일이 허무하게 돌아오다니. 최씨 부인의 타박에 이명호는 자리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여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폐창고의 주인이 바로 설아였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그 윤설아란 말입니다. 최씨 부인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미친년이 주인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귀신 창고라며 침을 뱉고 내쫓은 그 아이가 어떻게 그 큰 창고를 다스린단 말이냐? 이명호는 폭우에서 겪은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대상단의 물건을 보관하며 은자를 벌어들이고 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보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최씨 부인은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충격과 당혹감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내 무서운 탐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번들거리며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돈으로 산 창고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창고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물은 당연히 우리 이씨 가문의 것이지. 그 계집이 감히 누구 덕에 그 땅을 샀는데 이제 와서 제 것이라 우긴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쫓아낼 때 모질었던 행동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명호를 채근하며 당장 관하로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가자 명호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며느리가 얻은 재산은 곧 시댁의 재산인 법이다. 관아의 수령 사또를 찾아가서 내쫓긴 며느리가 가문의 재산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고발하자꾸나. 법대로 하면 그 창고 문서는 당연히 내 손으로 돌아올 것이야. 이명호는 어머니의 말에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겁한 모자는 곧장 관아로 향할 계획을 세우며 설아의 노력을 가로챌 궁리에 빠졌습니다. 그 시각 포구의 폐창고 안에서는 강 노인이 설아를 앞에 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흙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에서 피어난 천년설 소금 꽃은 등잔불 아래에서 마치 보석처럼 하얗게 반짝였습니다. 강 노인은 소금 꽃 한 덩어리를 정성스럽게 갈아 설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설아 자네, 이 소금 꽃이 왜 천년의 신비라 불리는 줄 아는가? 단순히 물건을 썩지 않게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네. 이것을 제대로 정제하여 음식에 넣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입맛을 되찾게 할 만큼 기가 막힌 풍미를 내지. 이제 자네에게 소금을 굽는 마지막 비책을 전수해 주려 하네. 설아는 강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고 관리로 번 돈도 귀했지만 그녀는 이 땅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강 노인은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마솥을 꺼냈습니다. 이 소금 꽃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내고 대나무통에 넣어 3번을 구워내야 하네. 이때 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지. 자네가 이 소금을 완성한다면 한양의 대갓집은 물론이고 궁궐에서도 이 소금을 찾게 될 것이야. 그날 밤부터 설아와 강 노인의 처절한 정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아는 창고 안에서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가마솥 밑에 불길을 살폈습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찌르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불꽃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강 노인은 설아의 끈기에 감탄하며 곁에서 묵묵히 도왔습니다. 그는 소금이 구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땅의 기운이 소금에 스며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설아 자네 힘들지 않은가? 양반과 며느리로 살았다면 이런 험한 불질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말이야. 설아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댁에서 편히 지낼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요. 얼굴에 묻은 그을음이 비단 옷보다 더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가마솥 안에서 맑고 투명한 결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반적인 소금과는 달리 옥처럼 푸른 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소금이었습니다. 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집어 맛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성공했구먼. 내 평생 이토록 완벽한 청우겸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자네가 이 땅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땅이 보답을 해준 것이야. 설아는 완성된 소금을 작은 도자기 병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이 소금은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창고 밖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와 함께 관아 아전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이 창고의 주인인 윤설아는 당장 밖으로 나와 사또의 명을 받들어라. 설아는 강 노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정가락에 옷무새를 다듬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관복을 입은 아전들과 포졸들이 서 있었고 그 뒤로 이명호와 최 씨 부인이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설아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인연, 가문의 돈을 횡령하여 이런 창고를 차리고 호의호식하다니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 사또께서 이 창고의 소유권을 다시 우리 씨 가문으로 돌리라는 명을 내리셨다.
당장 짐을 싸서 물러나거라. 이명호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설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는 내 아내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 법이지. 이제라도 잘못을 빌고 창고 열쇠를 넘긴다면 내 너를 용서하고 작은 방 하나는 내어주마. 설아는 비겁한 모자의 행태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아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땅 문서와 함께 방금 정제한 청옥염이 든 도자기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전 나리, 사또께서 어떤 근거로 그런 명을 내리셨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이 창고는 제가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산 제 명의의 땅입니다. 시댁에서 저를 내쫓을 때 이미 모든 인연을 끊겠다고 공표하셨는데 이제 와서 가문의 재산이라니요. 아전은 설아의 당당한 태도에 주춤하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최씨 부인이 옆에서 돈주머니를 슬쩍 찔러 넣어주었던 터라 아전은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이 여편네가 어디서 말대꾸냐. 법은 법이다. 가문의 미천으로 산 땅이니 당연히 가문의 수장인 이명호 공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 어서 물러나지 않으면 관하로 압송하겠다. 설아는 아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탐내는 것은 창고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재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설아는 품 안에서 청옥염 병을 꺼내 아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 창고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나는 신비로운 소금을 정제하는 곳입니다. 만약 제가 이곳을 떠난다면 이 소금을 만드는 비책도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사또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전은 호기심에 소금병을 열어보았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달큰한 향기와 푸른 빛깔의 결정체에 그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소금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사또에게 이 소금을 바친다면 자신의 진급은 물론이고 사또 또한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씨 부인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까짓 소금이 무엇이라고 이리 지체하는 것이요. 당장 전현을 끌어내고 창고를 우리에게 넘기시오. 하지만 아전은 최씨 부인의 말을 무시하고 설아에게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이 소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기운과 제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또께서 저를 정식 주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매달 이 귀한 청옥염을 관아에 진상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관아에 더 큰 이득이 될지 사또께 전해 주십시오. 설아의 지혜로운 제안에 아전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한 이명호에게 창고를 넘겨주면 금세 도박판에 날릴 것이 뻔했지만 설아에게 맡기면 귀한 소금을 계속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전은 포졸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물러간다. 사또께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다시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때까지 창고를 함부로 건드리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최씨 부인과 이명호는 날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꼴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설아를 향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자, 이 독한 년아. 관아의 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파멸시키고 말 테니까. 설아는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창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비록 잠시 위기를 넘겼지만 탐욕의 눈먼 시댁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강 노인은 설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설아 자네, 이제 정말 험난한 길이 시작되었네. 소금의 가치가 알려졌으니 사방에서 늑대들이 달려들 거야. 어떻게 버텨낼 생각인가? 설아는 청옥염 병을 꼭 쥐며 창밖의 거친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해질 것입니다. 이 소금처럼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녹지 않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제게 뿌린 소금이 제 삶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창고 안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설아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투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홀로서기는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거대한 상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폭우 위로 설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다가올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물러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창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목을 죄어오던 그 탐욕스러운 시선들이 아직도 살결에 남아있는 듯해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강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설아의 차가운 손을 덮어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참아냈구먼. 관아의 늑대들을 소금 한 병으로 돌려 세우다니 자네의 담대함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군. 하지만 조심하게나. 소금의 광채가 눈부실수록 어둠 속에 숨은 뱀들은 더 독한 이빨을 드러낼 것이야. 설아는 강 노인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시댁 어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분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가문을 살릴 재물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재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금이 되어 그들의 부패를 도려낼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포구에는 전례 없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폐창고에서 구워낸 푸른빛의 소금이 병든 사람의 기운을 차리게 하고 한 번 맛을 보면 잊을 수 없는 천상의 풍미를 지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양의 권세가 있는 대감집에서도 사람을 보내 청오겸을 구해오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설아의 창고 앞은 이제 물건을 보관하려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소금을 한 줌이라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설아는 창고의 입구를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소금을 팔지 않았고 오직 정직한 상인들과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은자는 창고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무명옷을 입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창고 바닥을 쓸고 소금꽃을 돌보았습니다. 반면 이시 가문의 몰락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씨 부인과 이명호가 관아에 냈던 뇌물마저 허사가 되자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텅 빈 곳간뿐이었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은 최씨 부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안채의 가구들과 서책들까지 마당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물건에 손을 대느냐? 최씨 부인이 악을 쓰며 말렸지만 빚쟁이들은 코방귀를 뀌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어이 마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집 문서도 우리 손에 넘어왔는데 무슨 양반 타령입니까? 내일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아의 고발에 감옥에 쳐넣을 줄 아쇼. 이명호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였던 설아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양반의 자존심과 설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창고 업무를 마치고 작은 보따리를 챙겨 시댁 쪽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은자 10량과 따뜻한 쌀밥 그리고 구운 조기 몇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익숙한 솜씨로 담벼락 그늘에 몸을 숨기며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의아해하며 보따리를 내려놓으려는데 안쪽에서 최씨 부인의 통곡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호야, 우리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느냐. 내일이면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하는데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구나. 그 독한 년이 창고만 넘겨주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최씨 부인의 원망은 여전히 설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설아는 씁쓸한 마음으로 보따리를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씨 부인이 갑자기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설아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담벼락 뒤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대문 앞에 놓인 보따리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보따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은자를 본 최씨 부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는 것이냐? 매번 우리 집 앞에 이런 것을 두고 가는 은인이 누구냔 말이다. 최씨 부인의 외침에 방 안에 있던 이명호도 뛰쳐나왔습니다. 설아는 다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그만 발밑에 있던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최씨 부인의 날카로운 눈이 설아의 뒷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깨 섞어라. 너는 설아가 아니냐. 설아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설아를 확인하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 인연. 내가 감히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냐.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밥 덩어리 몇 개로 생색을 내는 것이냐. 최씨 부인의 파렴치한 말에 설아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이명호는 옆에서 멍하니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롱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저를 버리셨지만 4년간 모신 정을 생각하여 배고픔만은 면하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설아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명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 네가 정말 우리를 도왔던 것이냐. 그동안 대문 앞에 놓였던 쌀과 은자가 모두 내 피땀 어린 돈이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생선 비늘을 치고 소금물을 뒤집었으며 벌어들인 돈입니다. 당신들이 재수 없다며 침 뱉고 내쫓은 그 며느리의 손에서 나온 재물입니다. 설아의 일갈에 이명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은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당연히 더 내놓아야지. 내가 우리 집안 돈으로 그 창고를 샀으니 내가 번 모든 것은 곧 우리 것이다. 당장 관하로 가서 소유권을 명호에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주마. 최씨 부인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설아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설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들이 내일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은 제가 창고를 넘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탐욕과 무능함 때문입니다. 제가 드린 이 보따리는 은혜가 아니라 제 인연의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설아는 최씨 부인의 손을 차갑게 쳐내고 뒤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최씨 부인은 뒤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 독한 년. 너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년이 우리 가문을 아주 말아먹었구나. 설아는 그 소리를 뒤로한 채 폭우로 돌아왔습니다.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고로 돌아온 설아를 강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설아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만. 자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미련마저 소금물에 씻어보냈으니 말이야. 이제 정말로 홀로 서야 할 때가 왔네. 내 어르신.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포구의 여주인 윤설아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포구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국왕의 명을 받은 특사관이 포구의 물자, 관리 상태를 조사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소금의 품질이 국가적인 전략 물자로 분류되면서 가장 뛰어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을 국가 전담 창고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설아는 이것이 진정한 독립을 위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국가의 인정을 받는 전담 창고가 된다면 시댁이나 지방 관아의 시시한 괴롭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큰 상단의 상주들도 이 자리를 노리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강 노인과 함께 마지막 청호 겸 정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사관에게 보여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창고 주변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 매수된 불량배들이 설아의 창고에 불을 지르려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이곳만 태워버리면 그년도 끝이다. 우리 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라. 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설아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설아는 가마솥 앞을 지키다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창고 밖에서 치솟는 불길을 본 설아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과연 설아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앞두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름 냄새가 매캐하게 코끝을 찌르는 순간 윤설아는 본능적으로 가마솥 앞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고 밖에서 일렁이는 붉은 그림자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벽면을 기괴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급히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열기와 함께 검은 연기가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이게 누구냐? 강 노인의 호통이 밤 공기를 갈랐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비열한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 매수된 불량배들이 창고 외벽에 기름을 붓고 횃불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불길은 마른 목조 건물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져 나갔습니다. 설아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그녀의 일터가 아니라 그녀가 목숨을 걸고 일궈낸 삶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설아 자네, 어서 피하게.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강 노인이 설아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만 설아는 가마솥 안에서 푸른 빛을 내뿜고 있는 청호겸을 바라보았습니다. 특사관에게 보여줄 마지막 결정체가 아직 가마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이 소금만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일 특사관 나리 앞에서 우리 땅의 진실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아는 젖은 가마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결을 태울 듯이 엄습해왔고 매운 연기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마솥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금세 붉은 화상 자국이 생겼지만 설아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불량배들이 도망치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포구의 상인들과 장정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왔습니다. 불이야. 창고에 불이 났다. 어서 물을 가져와라. 장만석 상단주가 상인들을 이끌고 달려와 필사적으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창고 안에서 연기에 질식해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소금병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을 내뱉으면서도 결코 소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상인들의 도움으로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창고의 절반이 검게 그을리고 지붕 한쪽이 내려앉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창고 안에서 설아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었고 무명옷은 여기저기 타서 해져 있었습니다. 장만석 상단주가 놀라 설아를 부축했습니다. 주인장 괜찮으신가? 이 미련한 사람아,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다고 그 불 속에 끝까지 남아 있었단 말인가.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소금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하얀 결정체들이 달빛 아래서 신비로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지켰습니다. 상단주님, 제가 이 땅의 보물을 지켜냈습니다. 설아는 그 말을 남기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강 노인은 설아를 눕히고 그녀의 손에 남은 화상 자국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한때는 미친 며느리라 비웃던 이들도 이제는 그녀의 지독하리만큼 강인한 의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구에는 적막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고의 절반이 타버린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설아는 새벽같이 일어나 화상을 입은 손에 붕대를 감고 창고 앞을 정돈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둥 위에 하얀 천을 덮고 타지 않은 창고 한 구석에
소금을 정갈하게 배치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서 국왕의 명을 받은 특사관 나리가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특사관은 탄내가 가시지 않은 창고의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곳이 그토록 유명하다던 소금 창고란 말이냐? 건물꼴이 왜 이 모양인가? 특사관의 물음에 옆에 있던 지방 아전이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어젯밤의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창고의 여주인이 목숨을 걸고 소금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특사관은 의아한 눈빛으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특사관 앞에 무릎을 꿇고 청옥염이 든 도자기 병을 올렸습니다. 나리, 건물의 모습은 비록 누추하나 이 땅이 품은 진실만은 타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소금을 맛보아 주십시오. 특사관은 반신반의하며 소금을 조금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짠맛이 혀끝을 스치자마자 꿀보다 달콤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고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기이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특사관은 평생 궁궐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았지만 이런 소금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이 소금기 절은 폐창고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냐? 믿기지 않는구나. 소금에서 옥의 빛깔이 나고 향기가 느껴지다니. 특사관의 극찬이 이어지자 주변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치던 최씨 부인과 이명호가 특사관의 행차를 보고 무작정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리.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의 재산을 빼돌린 도둑년입니다. 저 소금도 원래 우리 집안의 비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씨 부인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특사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명호 역시 옆에서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저 여자는 제 아내로서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이 창고를 헐값에 사들여 저를 내쫓고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유권을 가문으로 돌려주십시오. 파렴치한 주장에 특사관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설아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 자들의 말이 사실이냐? 내가 이 가문의 며느리였던 것이 맞느냐? 설아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미쳤다며 뺨을 때려 내쫓고 이 창고를 썩은 소금 구덩이라 비웃으며 포기한 것은 바로 저분들입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설아의 말이 끝나자 장만석 상단주와 강 노인 그리고 수십 명의 포구 상인들이 일제히 나섰습니다. 나리, 이 여주인이 소금 비늘을 치며 품을 팔아 창고를 일구는 것을 저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 시댁 사람들은 며느리가 고생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재물을 탐내는 자들입니다. 어젯밤 창고에 불을 지른 자들도 저 최씨 부인의 사주를 받은 놈들이라며 관아에서 자백했습니다. 제 아내와 며느리를 죽이려 한 자들이 어찌 주인이라 우긴단 말입니까? 강 노인의 호통에 최씨 부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설아는 품 안에서 낡은 땅 문서와 함께 지난 몇 달간 시댁 대문 앞에 남몰래 두고 왔던 쌀과 은자의 장부를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쫓겨난 뒤에도 가문의 도리를 다하려 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그분들의 끼니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제 삶의 터전을 불태우려는 독립뿐이었습니다. 나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특사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최씨 부인과 이명호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천하의 고약한 자들이로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국가의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창고에 불을 지르다니. 여봐라, 이 자들을 당장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하라. 대역죄에 준하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울부짖는 최씨 부인과 명호를 끌고 갔습니다. 이명호는 끌려가면서도 설아를 향해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소리쳤지만 설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들에 대한 마지막 연민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특사관은 설아의 손을 정중히 잡았습니다. 붕대 사이로 배어나온 핏자국이 그녀의 고귀한 헌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윤설아 여주인, 그대의 정성과 담대함에 감동했소. 내 왕실에 즉시 보고하여 이 창고를 국영 소금 전당기지로 지정하겠소. 그대는 오늘부터 이 포구에 관할 건과 함께 왕실 전담 소금 명인의 칭호를 받게 될 것이요. 포구는 축제 분위기로 뒤덮였습니다. 설아는 몰려드는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창고는 반쯤 타버렸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영혼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아닌 한나라의 소금을 책임지는 당당한 주인으로서 그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특사관은 설아에게 한 가지 더 무거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시오. 청옥염의 소문이 청나라 황실에까지 들어갔소. 이제 곧 청나라의 거대 상단이 이 소금의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 이곳으로 올 것이오. 그들은 시댁 식구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세력일 것이오. 준비가 되었소? 특사관의 경고에 설아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소금꽃이 핀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어떤 풍파에도 녹지 않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든 제 땅과 비책은 결코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다시금 푸른 소금 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도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타버린 기둥 사이로 새로운 아침 햇살이 비치며 설아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포구에 다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반쯤 타버렸던 폐창고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왕실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웅장한 목조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창고 주변으로는 정갈한 돌길이 깔렸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단들이 줄을 지어 차례를 기다리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설아는 이제 소금 비늘을 치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한 비단 무명옷을 입고 창고의 모든 물자를 총괄하는 당당한 주인으로서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구의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한 거대한 선박들이 정박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온 거상 왕대인이 보낸 상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양의 황금을 앞세워 청옥염의 독점권과 정제 비책을 요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그 거대한 재물의 규모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만석 상단주마저 설아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주인장, 저들이 제시한 금액이면 한양에 수십 채의 저택을 사고도 남을 거액이요.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편히 지낼 기회가 아닌가 싶소. 설아는 장 상단주의 말에 그저 엷은 미소로 답하며 왕 대인의 사절단을 창고 안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청옥색 빛을 내뿜는 소금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사절단의 우두머리는 거만한 자세로 황금이 가득 담긴 상자들을 열어 보였습니다. 윤주인, 이 황금이면 당신은 물론 당신의 자손 대대로 호의호식할 수 있소. 우리 황실에 이 소금 비책을 넘기고 우리와 독점 계약을 맺읍시다. 조선의 작은 포구에서 썩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보물 아니요. 설아는 황금 상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창고 바닥에 핀 소금꽃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불길 속에서 얻은 영광의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사절단을 향해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인께서 가져오신 황금은 참으로 눈부십니다. 하지만 이 소금은 단순히 제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서늘한 기운과 폭우의 거센 바람, 그리고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정성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제물로 비책을 살 수는 있어도 이 땅의 기운과 제 진심까지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사절단은 당황하며 금액을 더 높이겠다고 제안했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옥염은 우리 조선 백성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땅의 물자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이 비책은 결코 개인의 영달을 위해 타국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공정한 거래를 원하신다면 우리 포구의 다른 물자들과 함께 정당한 값을 치르고 소금을 사가십시오. 독점은 없습니다. 설하의 기계에 눌린 사절단은 결국 황금 상자를 거두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강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하구먼.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는 이제 소금보다 더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었네. 설하는 강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장께서 저를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작에 소금물에 녹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공은 모두 노인장과 우리 포구 사람들의 것입니다. 한편 관하로 압송되었던 최씨 부인과 이명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 물자를 훼손한 죄로 가산이 정몰되었고 관비로 전락하여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남편이었던 명호 역시 양반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강등되어 포구 근처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설아가 창고를 정리하고 나오는데 문간에서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쓱하고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는 명호였습니다. 그는 설아를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려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설아. 아니 주인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에 못 이겨 당신을 내쫓은 것을 매일같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어 창고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명호의 비굴한 모습에 설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때는 하늘처럼 받들던 남편이었고 가문의 전부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설아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청옥염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제 마지막 자비입니다. 이 소금은 짠맛 뒤에 달콤함이 남지요. 하지만 당신이 제게 준 고통은 오직 쓰디쓴 짠맛뿐이었습니다. 이 소금을 맛보며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평생 기억하며 사십시오.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설아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명호는 소금 주머니를 붙잡고 오열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는 얽히지 않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소금 결정처럼 투명하고 단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아의 소금 창고는 조선 제1의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벌어들인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포구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글을 가르쳤고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여인들에게 소금 정제 기술을 전수하며 자립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포구의 어머니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강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설아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설아 자네, 이제 이 소금꽃은 영원히 지지 않을 걸세. 자네가 심은 진심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렸으니 말이야. 부디 이 짠맛을 잊지 말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남게나. 설아는 노인의 무덤가에 푸른 빛이 감도는 청옥염을 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상인과 백성들이 있었고 그녀가 일구어낸 위대한 터전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희끗하게 내려앉은 설아는 창고 앞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포구의 바다는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금꽃을 돌보고 물길을 살피는 그녀의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살린 것은 창고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설아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라는 꼬리표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녀를 연마했고 배신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소금기에 절어 죽어가던 폐창고에서 보석 같은 소금을 피워낸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포구의 파도 소리와 함께 대대로 전해 내려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포구 사람들은 여전히 창고 안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빛을 보며 말합니다. 저 빛은 단순한 소금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한 여인의 뜨거운 영혼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윤설아, 그녀의 이름은 이제 조선의 역사 속에 가장 짜고도 달콤한 승리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